자,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12조 2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조 6천억 원이었던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급하려던 예산보다 4조 6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12조 2천억 원의 예산이 되는데요. 상당히 좀 여야 간 대치가 많았었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여야가 국채 3조 4천억 원, 추가 세출의 구조조정을 1조 2천억 원으로 하는데 합의하면서 이 같은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를 반대했다가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게 된 이종배 예산결산의 미래통합당 간사입니다. 뒤늦게 합의해서 성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여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떠넘겼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그러면 박상병 시사평론가 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5월 지급도 어려울 뻔했죠. 네, 말 그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이죠. 긴급인데 긴급하지 않으면 긴급을 빼야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긴급하지 않게 다루고 있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진짜 21대 국회에서도 첫 단추부터 잘못 낄 뻔했는데 저는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좀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을 도와줘서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당보다도 더 빨리. 그래야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방금 이종배 통합당 의원 간사인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에서 한 얘기가 뒤늦게 합의를 해서 송구하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도록 적자 국채를 발행했는데 상당히 걱정이 된다. 앞으로 이 나라 살림 어려운 지자체에는 떠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에게 4인 가족으로 100만 원 지급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 자체도 건강한 겁니다. 네. 우리가 한국형 뉴딜 정책,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뉴딜 정책의 성과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돈을 푸는 겁니다. 경제 활력을 찾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돈이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GDP 대비 우리 국채 비율이 지금 한 40% 조금 넘어서고 있어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합니다. 네. 일본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 어떤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과거의 성장주의 담론이에요. 지금 해도 충분하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3조 4천억 원만 국채 발행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는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를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정말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전 국민에게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에는 어찌됐건 여야 합의를 해준 통합당에도 그 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통합당의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앞으로 이 국정 운영에 어떤 그 나라 살림에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다. 방금 박 평론가께서는 이 부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부담이 큰 정도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 정말 그렇습니까? 네. 평상시라면 국가 이 부채 비율 40%. 이게 사실 금과 옥저처럼 여겨지는 거였거든요. 누가 후손들에게 빚을 남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IMF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요. 그 미국도 100%가 넘습니다. 네. 심지어 중국도 55%가 넘어요. 베트남,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만큼 재정 건전성이 훌륭한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잘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평상시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대공황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이 지나가고 난 이후를 바라보고 그때까지 국민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간 산업이 붕괴돼 버리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비행 산업 같은 경우에,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 조종사들이 지금 놀아버리면 면허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면허를 유지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일들이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경기의 흐름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국가가 부채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야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라.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4조 2천억을 갖다가 아껴서 했고, 그럼 앞으로도 1조 2천억을 정부가 더 아끼라고 한 부분은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되 지금은 사상 유리, 이건 평상시가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 3차, 4차 또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도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버티기 국면으로 가는 거니까 좀 여야가 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위해서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시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뭐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후년으로 미뤄서라도 지금 긴급하게 어떤 그 수혈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일치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일단 저소득층, 공과금 내기도 상당히 버거우실 텐데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에 우선 지급을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일단 저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뭐 서울에서 100만 원을 받을 때 경기도 가구에서는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 재난지원금 이걸 갖다 먼저 집행을 한 데가 있습니다. 가장 빨리 집행한 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집행을 했고요. 10만 원씩 집행을 했죠. 그리고 각 기초단체장, 뭐 수원시, 화성시 뭐 이런 데를 해가지고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이제 100만 원 이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최대 뭐 80만 원까지 이미 집행이 된 데도 있어요. 서울은 또 40만 원까지 집행이 된 데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네.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거 좀 균등하게 해야 되니까 광역단체랑 그다음에 기초단체가 다 지원한 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분담금 20%를 제외한, 그래서 다른 지역 100만 원 나갈 때 이 경기도는 80만 원만 받게 되는. 그렇지만 받는 총액을 놓고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40만 원 지원받고 100만 원을 또 지원받으니까 총액이 140만 원인데 네. 경기도는 20만 원을 덜 받더라도 이 총 160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불가피한 면이 좀 있었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골고루 나눠주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이미 좀 많이 받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주는 이런 건 뭐 좀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누구나 다 뭐 예비할 수 있거나 뭐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그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놓고 상당히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또한 여야 대치 정국에서 그 부분이 좀 미뤄진 부분이 있기도 한데,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지자체에서 준 거는 정부가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별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있을 아울러 수 있죠. 또 네. 지자체나 정부 어느 한쪽에 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자체가 좀 부자 동네에 살면은 좀 더 많이 받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도 더 적게 주면은 그게 사실은 분들은 조금 불편하겠죠, 그죠? 네. 그러나 좀 크게 보면은요, 그 몇십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요, 국가 재난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첫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100만 원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올 때 과거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포퓰리즘이라는 논쟁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무상급식 가지고도 서울시장이 사퇴를 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것 정도로 완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그것도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도 이재용 부회 정도 100만 원, 한 집안에 최대 100만 원 줄 수 있는 정도의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도 돈이 없어서 100만 원 준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복지, 이른바 보편적 복지 수준을 그만큼 끌어올린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돈에 재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분들은 좀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또 국가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둘러서 그 자치단체의 규모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먼저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일이죠. 그러나 지원하면서 정부가 뒤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은 경우에는 그 액수를 좀 줄여서 다른 지자체와도 형편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잘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리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 한 개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무슨 내수가 살아날 것이고 뭐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뭐 복지의 수준이 뭐 엄청 올라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재난의 위기 시대에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와는 먼저 별도로 앞장서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그런 나라다. 왜 지방자치가 필요하죠? 중앙정부도 더 빠르네. 이런 거 하나고. 두 번째, 거기다가 지방정부도 했는데도 중앙정부도 나선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 속에서 이른바 복지국가라고 하는 기존의 우리 개념이 상징으로만 와닿았는데 이제는 피부로 와닿잖아요. 이런 성과에서 다수 국민들을 알아내는 피부의 체감 온도가 다른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의 어떤 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하나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체감할 수 있었고 네. 아울러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네.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재난지원금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면 어디에 쓰실 건가 여쭤봤더니 일단 51.5%의 응답자가 식료품비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공과금 납부, 문화생활비, 의약품, 교육비, 통신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식료품비에 사용하겠다고 대답을 한 분들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했는데 40대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2위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료품비를 지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학원비 등등으로 지출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사는요.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리얼미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28일에 조사가 이뤄졌고요. 500명을 대상으로 응답률 5.7%,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를 통해서 내수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는 수출이 아니라 내수 성장에 기대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버티기 차원에서 100만 원을 준 거라는 거죠.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준 지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일주일까지 24% 정도,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2만 5천 원을 썼다라는 거예요. 4분의 1을 썼고 실제로 자영업자의 56%가 경기도의 자영업자의 56%가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경기도 자체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쓴 데가 식당에서 체감. 그동안에 사람들이 안 갔잖아요, 아예. 근데 이제는 그걸 받아서 식당 가서 동네 식당. 그것도 무슨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는 게 아닙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들에 간 거고요. 또 유통업, 음료품, 식료품, 병원, 보육 뭐 이런 데다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져서 아예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 앞으로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네. 그래서 온기가 최소한의 온기가 돌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하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점을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효과는 있겠다. 충분히 있겠다. 다만 이거 자체가 아까도 뉴딜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뉴딜은 미국의 성장시킨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줬던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명한 성격이 있다. 지금의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게, 국민들의 삶이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좀 그런 점에서 현금으로 안 주고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걸로 준 거는 네. 저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생존, 버티기의 효과라도 잘 좀 발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차 추경 예산안도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지시까지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3차 추경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한 100조 원 정도에 이르는 이 비용들 1차, 2차, 3차 다 합해가지고 또 그동안에 있어서 정부가 또 아껴뒀던 돈까지 다 포함하면은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앞서 박시환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3차 추경에서 많은 액수를 편성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1차, 2차에 비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내수에는 직접적으로 온기를 줄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는 뭐 제주도에 뭐 비행기가 수시로 뜨는 것을 좀 화면에 보고 왔는데 나가고 싶었어.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국민들의 이제 일상이 복귀가 될 테고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돈을 풀어서 남대로 이 바다의 온기를 높인다고 얘기하면은 내수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네. 또 만약에 올해까지 10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이 추경을 편성해서 적자 국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만큼의 저는 국가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편성하라고 하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뭐 올 한 하반기 정도에 선거가 있으면 참 부담스러운데 선거가 있으면 또 선거용이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네. 또 선거가 있어도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또 지금의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3차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성을 해서 국제 발행에 우리는 뭐 괜찮다만이 아니라 혹시 정부 지출에서 더 줄 것은 없는 건지 저는 굉장히 많으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정부 지출에서 또 우리는 결산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심도 없고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결산을 꼼꼼히 해서 어디에 잘못 쓰고 있는지를 더 줄여 나가고 난 다음에 국민 여러분 이만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더 필요하니까 이거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저는 우리 국민들 박수 치리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좀 수순을 밟아 나가서 3차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추가 예산안은 아무래도 다음 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교하게 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경제를 어떻게 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